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 뭐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경호경비 즉 시큐리티 업무에 경호경비원들의 업무 중에 90% 이상이 출입 통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출입 통제라는 것은 위해적 요인이 있는 인적, 물적, 지리적 취약 요소가 어떤 우리가 안전을 보호하는 그 물리적 보안 요소 거기에 통제를 들어오지 못하게끔 해서 위해 요소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입 통제를 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입 통제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를 갖다 우리가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줘야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하고 분석하는 어떤 진단 표를 보고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그 보안 관리체가 어떻게 잡겠냐. 보안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보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건대는 누구에게도 그것을 갖다 알리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이라는 것은 알 사람은 알게 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모르게 하는 거.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면 알 사람은 누구고 모르는 사람은 누구냐. 같은 이 경호경비 업무라는 것은 팀 기법인데 제가 알고 있는 공유해야 될 정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갖다가 공유를 하지 않고 보안이라고 해서 알리지 않았을 때는 업무 협조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리고 이런 어떤 행사 장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요인 내용 같은 것은 대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시켜준 것이 보안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보안 관련 어떤 그 매뉴얼을 가지고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를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뭐 우리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장 여기 있는 원생들 중에서 가장 보안을 갖다가 확실한 어떤 걸 하는 것이 국방부가 아니냐 군사작전적 개념에서 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보안 같은 것을 어떻게 일단은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우선 문서, 전산, 인원, 시설, 기타 그 정도 수준으로 분류를 해서 보안 점검을 하고 있고 매 주기별로 월 1회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행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각 개인 보안은 물론이고 사무실 보안까지 점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일 보안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국방부 국방에 대한 어떤 그 보안이라는 것은 어느 요소보다도 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등급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안의 1급, 2급, 3급 보안 취급 인가증이라든지 그렇죠. 네. 이것을 갖다 검토해서 일반 공유해야 될 것, 최안전 지역 뭐 이렇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 볼 것 같으면은 뭐 경비 보안 계획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는 특히 경호경비와 같이 안전을 추구하는 이것은 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자체 경비 보안 계획서 구비와 그 내용의 어떤 적절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 내용의 적절성을 우리가 검토를 할 때 가장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유의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그런 통제인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예. 그래서 조금 뭐 추상적인 어떤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분들 중에서 특별하게 인력 부분을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안 대상도 등급을 나눠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서두에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시큐리티 업무의 90% 이상이
출입 통지를 않습니까? 어디에 대한 출입입니까? 시설물에 대한 출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시설물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시설물의 형태가 어떻냐, 시설물의 용도가 어떻냐, 시설물의 중요도가 어떻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계획사하고 그 내용의 적정성을 판단해 가지고 해야 될 거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백화점 같은데, 일반적 운동장 같은데, 여기는 불특정 다수인이 누구나 갈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국가 중요시설 같은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신원을 확인을 하고 그 정당하게 들어갈 사유와 그것이 있는 사람이 한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출입 통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출입을 해야 될 시설물의 특성에 가장 적절하게 통제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태호 우리 원생께서는 민간 경호 업무에 대한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경비 업무가 90%가 출입 통제잖아요. 일반적으로 했을 때 민간 경비에서는 이 출입 통제 업무를 수행을 할 때 대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비용적인 부분이 좀 많이 좌우하고요. 그다음에 인력적인 거하고 시설물 적정의 어떤 그 형태에 따라서 인력이 투입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을 좀 많이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태호 선생은 민간 경비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영리성과 그다음에 거기에 소외되는 수익자 보탬의 원칙과 얼마나 많은 어떤 경비를 우리한테 제공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출입 통제의 어떤 수위가 조절이 된다. 예, 맞습니다. 예, 그것도 뭐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별도로 할 얘기가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 가지가 우리가 매출을 계산할 때 여러 가지가 이제 것이거든요. 지금처럼 해가지고 어떤 시설물이 있을 때는 진짜 완벽한 통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경비, 어떤 수많은 인원을 통제해도 관계없다. 거기에 관계없이 안전하게만 보호해달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적정 경비가 요 정도 되니까 요 정도 수준에서 안전을 갖다가 좀 최대한으로 좀 해달라. 이렇게 하는 그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봐가지고는 진짜 이 시설의 대상이 얼마에 따라 가지고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그래서 시설물의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불특정 다수인이 움직이는 백화점, 운동장 이런 데하고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거하고 어떤 출입 통제를 할 때의 어떤 궁극적인 출입 통제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을 하는 운동장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김은수 원생. 네. 어떻게 생각하는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을 하는 그 장소에 대한 어떤 경호경비원들의 업무. 가장 중요한 게 질서 유지 정도. 오케이. 100%. 아주 제대로 했어요. 경호경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질서 유지입니다. 결국은 뭐냐, 질서가 붕괴가 되었을 때는 그것이 사건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홀리건들 마찬가지고 콘서트 현장에서 질서가 붕괴되고 압수사건이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불특정 다수인이 많은 그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냐 그러면 질서 유지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자, 그럴 것 같으면은 이대곤 선생 혹시 국가 중요 시설이라든지 우리가 특정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이런 어떤 쪽 연구원 같은데 이런 데에 대한 어떤 그 출입 통제의 궁극적인 어떤 쪽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국가중개시설 같은 경우는 질서 유지하는 정반대로 이제 보안 유지라든가 인가되지 않은 인원에 대한 이제 출입 통제가 더 중요시하고 그 인가되지 않는 사람들의 출입 통제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를 들면 구체적인 어떤 내용으로 봐가지고 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절도 이런 시설물에 위해를 가해서 뭐 건물에 대한 파괴나 위협적인 이런 것들을 기반시킬 수 있는 위해잖아 혹은 이제 국가 중개시설 안에 이제 보안 정보 같은 것들 빼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어떤 통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국가 중요 시설에 있는 어떤 산업방과 관련된 어떤 각종 그 정보를 갖다가 대외적으로 자료를 유출한다, 연구 물적을 갖다가 대외적으로 유출한다든지 이런 어떤 쪽이 굉장히 좀 많지 않냐. 그래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발전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업보안과 연계된 쪽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뭐 해킹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축되지 않는 허용되지 않는 컴퓨터를 활용해 가지고 그 자료를 갖다 보안을 갖다가 보안적 요인을 갖다 우리가 습득하려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가 경호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각 요소별로 다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비법에 나타난 어떤 5개 업무 영역이 있습니다. 시설경비, 호송경비, 기계경비, 특수경비, 신변보호 이 5개가 있잖아요. 5개가 있는 어떤 그런 요인들 중에서 그 5개 요인마다 다 특성적 성향이 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시설경비 같은 경우에는 즉 다시 말하면 출입통제. 그렇죠. 호송경비는 뭡니까? 각종 중요 물건 그 다음에 유가지원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은행의 현금이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효율적으로 잘 운송을 할 것이냐. 그렇죠. 특수경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국가중요시설 은행이라든지 여기에서 안전체제를 구축하고 복합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계경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스템 경비 관련 해서 이제 CCTV라든지 우리 융합적인 어떤 차원에서 나타나는 어떤 물리적 보안과 연계적 개념을 해서 조기경보 체제를 유지해주는 어떤 기계경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신변보호로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과연 어디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통령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각하 내분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사람들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신변보호. 이렇게 이제 5개 업무 영역으로 있는데 그 업무 영역마다 다 나름대로 어떤 특성적 성향이 있다. 그래서 두 번의 경비 보안 계획서는 이 특성적 성향을 갖고 있는 각 대상물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경비 보안 계획서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대통령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경호 계획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조직은 법적 근거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위에 관한 법률,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비원들은 민간 경비원들은 경비업법 이렇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성 카지노라든지 일반적으로 아웃소싱 체제가 아니고 직영 체제로 운영하는 업장, 호텔에도 직영 체제가 있고 아웃소싱 체제가 있고 저기 우리가 말하는 정성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아웃소싱 체제로 해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직영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영 체제를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어떤 법적 근거를 할까요? 법적 근거보다는 뭐에 의해 가지고 임무를 수행한다? 회사 내규와 매뉴얼에 의해서. 그렇죠. 회사 법규와 내규에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직영 체제를 하고 있는 그 업체가 경비원, 민간 경비원들이 아니잖아요. 경찰 등록된 회사 직원이잖아.
직원이기 때문에 현행법을 위반했을 때는 법적인 처벌을 받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법적인 권한보다도 현행법에 대한 체포, 정당방위, 자구책을 강구하고 만약에 정성 카지노 내에서 외부 사람이 현행범을 해서 어떤 집단 난동을 했다, 상해를 입혔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처리 절차가 경찰에 신고해야죠. 경찰에 신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그럼 경찰이 올 때까지 그냥 계속 방치를 합니까? 일단 제압하고 경찰이 오면 이제 인계. 그렇죠. 이 현행범에 대한 체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안에서 뭐 소매치기가 칼로 가지고 남의 가방을 찢어가지고 현금을 절취를 했다. 그거 나는 경찰이 안에 고리기 때문에 통제 못합니까? 아니. 할 수가 있죠. 현행범이잖아요. 현행범에 대한 통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누가 정당방위, 누가 나를 갖다가 칼을 들고 위해를 가는 절도자, 강도가 난 칼을 들고 했다. 아이고 내가 같이 하면 이거 말이야. 내가 같이 공범이 되고 말이야. 그것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건 아니죠. 나의 생명, 내가 내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어떤 그런 어떤 정당방위적 개념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완전히 예를 정성 카지노에서 위기적 상황에서 했다 그랬을 때는 일단은 통제를 할 수가 있죠. 현행범에 대한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인계를 하는 거. 다만 할 수 없는 것이 수사는 못한다. 당신 신분증 내봐라. 왜 했느냐? 당신 누구냐? 뭐 해서 이제 수사는 할 수 없죠. 현행범에 대한 어떤 통제권은 누구나 이제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장에 보안 방어 인력의 이제 운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방어 인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호 경비는요 개인 기법이 아닙니다. 팀 기법입니다. 팀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조 체제를 유지해 가지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인원이 어떤 것이냐. 적발심을 때면은 군인은 병력, 그렇죠? 그다음에 경찰은 경력이라 그래요. 경찰력. 그다음에 일반 경호는 보안원 또는 경호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많은 병력과 경력이 있을 때는 훨씬 더 효율적인 어떤 통제권을 행사가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많은 경력과 병력을 갖다가 설정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아까 우리 이태호 원생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장 경제적으로 인건비 코스트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인건비 코스트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어떤 것을 갖다 우리가 인력을 투여를 하고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는 것이 우리가 물리적 보안, 인력 경비가 굉장히 축소되는 것은 축소되고 발달하는 것이 뭡니까? 소위 말하는 시스템 경비, 즉 기계 경비 쪽으로 해가지고 대체를 하고 인건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아파트에서도 지금 뭐 인원을 우리가 공동주택에서는 볼 것 같으면은 경비원들이 보안원들이 계속 줄어나가잖아요. 그것도 뭐냐? 결국은 이제 관리비, 즉 주민들의 어떤 그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인원을 줄이고 그 다음에 그 대신 뭐 어떻습니까? CCTV라든지 시스템 경비 쪽으로 해가지고 충당하는 어떤 그런 체제를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참고적으로 우리 임만식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드론 교육원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드론 교육원에서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대략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기체가 정상 작동을 하느냐, 기체에 대한 문제.
그게 이제 가장 크고요. 기체는 이제 프로펠러라든지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거든요. 센서 오작동. 그게 좀 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교육생들의 멘탈. 교육생들의 멘탈. 멘탈. 정신적인 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밤잠을 교대 근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밤잠 못 자고 오면 이게 완전히 틀립니다. 그 다음에 부부싸움하고 온 사람들, 부모님한테 혼난 애들, 이런 애들은 또 이 술이 덜 기체가 깨는 다 경우도 말을 해. 술도 그렇고. 이게 아주 예민해가지고 그럼 아예 그냥 사고의 오염 때문에 아예 비행 자체를 시키질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기준들이 이렇게 있어 뭐 나름대로 했던 경험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 저희가 기체 올라가는 거 보면 네. 저거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기체가 어.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어. 않는 거는 기체 이상이 아닌 이상은 어. 이게 신체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거든요. 그럼 딱 올라가는 거 보고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하지 마시라고, 가서 차에서 주무시든지 가시라고, 다음에 오시면 되니까. 이쪽에 바이올리즘 그렇죠, 그게 그렇죠. 좀 되게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 세심한 어떤 관찰과 어떤 것이 예, 분석이 필요하다. 관찰죠. 그럼 뭐, 경험에 의한 판단. 그러면 뭐 시설물에 대한 어떤 별도의 어떤 관리 체계는 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시설물은 저희가 그 앞에 펜스가 항상 있어요. 펜스가 혹시라도 이제 저희는 야구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펜스를 치워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펜스를 다시 정상 위치에 갖다 놓기 전에는 비행을 시키지 않죠. 이게 작은 거 펜스 하나라도 혹시라도 이게 이제 그쪽으로 와서 이제 그 완장창창 프로펠러가 깨진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이 그 혹시라도 시설물이 좀 이상이 있다, 특히 앞에 펜스 같은 경우는 100% 펜스 앞에서만 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드론이라는 어떤 그 교육원이기 때문에 미숙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작동 중에 외부 사람이 들어가지고 부딪히고 뭐 했을 때 장애를 줬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좀 이제 인력을 보충하기보다는 뭐 CCTV라든지 예. 관제실 같은 것도 앞으로는 설치해야 될 필요가 관제물까지 CCTV를 야간에라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일단 저희가 이제 저희 교육장 안에 외부 사람들이 오면 기체는 일단 내립니다. 내리고 밖으로 나가시라고. 그래서 그게 확보된 상태에서 다시 기동을 하거든요. 처음 온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안으로 막 들어오고 우리가 넓은 공간을 쓰니까 맨 끝에서 좀 놀면 안 되냐고 뭐 하면 안 되냐고 했는데 어디를 틀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CCTV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사후 관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후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그 조금이라도 이제 위에 가능성이 있으면 아예 그냥 제거를, 위에 요인을 제거를 하고 그러고 나서 비행을 하도록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인력의 적절성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군은 뭐 나름대로의 어떤 군 병력이 있고 경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인력과 장비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력 자체는 조금 부족한 게 현실이고 그것을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로 시스템 정비다. 이렇게 봐야 돼서 밑에 볼 것 같으면 이제 CCTV를 갖다가 우리가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김한진 원생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시설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이거 CCTV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불특정 다수 있는 뭐 야구장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뭐 이런 쪽하고 그다음에 국가 중요 시설 같은 경우는 24시간 체계를 갖다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민간이 운영하는 업체하고 국가 중요 시설하고 이런 데 어떤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가지고 좀 유의해야 될 쪽이 좀 있을까요? 어떨까?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이제 국가 중요시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 감시가 가능한 필수적으로 적외선이 이제 감지되는 그 적외선 이렇게 해서 야간 감시가 되는 CCTV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소수도 좀 이렇게 높게 해서 조금 이제 그 일반 그냥 다수가 이렇게 운집되어 있는 뭐 야구장이나 이런 데 설치하는 CCTV보다는 조금 더 이제 화질이나 이런 것도 고급진 걸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주 제대로 잘 판단한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솔직하게 그 백화점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사가 다중이 운집한 지역에 대한 어떤 것이 있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사생활 침해 위험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 거기 그 사우나 같은데 그 저기 CCTV 설치가 사생활 침해해가지고 탈의실에 그 해가지고 굉장히 운동이 안 되고 그런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을 굉장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어떤 사각 지역에 대한 뭐 절대 위험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잘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아주 제대로 잘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뭐 국가중요시설 같은데 국방부 같은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절도와 침입은 주간보다는 야간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야간에 많이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야기한 것 저조도 카메라. 저조도 카메라는 빛이 적습니다만은 굉장히 밝게 관제시로 이동. 요즘 핸드폰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조그마한 뭐 빛만 있어도 전부 다 사진을 촬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다음 열적외선 카메라 같은 거. 그다음 움직임을 포착해 주는 거. 요즘은 이제 추적까지 할 수 있는 CCTV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시설의 어떤 그 특수성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양리 화소가 떨어질 것 같으면은 아무래도 인식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업그레이드 시행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혹시 뭐 지금 그 국방부에서는 좀 CCTV 운영에 있어 가지고 특별하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 경계용 CCTV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전방 철책 저 경계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인력을 대신해서 CCTV로 대체해서 보강을 하고 있는데 AI 기술을 도입한 CCTV를 8군단지 그러니까 전방 지역 보면 제일 동쪽 산악 지형이 발달되어 있는 동쪽 축선에다가 최근에 그 뭐 해엄 기순 사건도 있었고 해서 그쪽에다가 우선적으로 도입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23년도까지 아마 그 종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외에도 이제 시설 뭐 국가 중요 시설의 그 CCTV 보강이 이제 과거보다 점차 좀 더 보강이 되고 있는데 저희 국방부만 하더라도 간이 계단에도 다 보니까 저 몰랐는데 저는 계단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9층까지 올라갈 때 보니까 매 층마다 CCTV가 다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여튼 국방부 안에 들어가는 순간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각지역이 없어진다. 네, 사각지역의 최소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까 그 한 가지만 예. 야간에 그 도난 절취 그런 사고 위험이 높다고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야간에는 오히려 그 이제 다 퇴근 이후에 비어 있는 시설물에 단 한 사람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하게 그 노출이 되는데 반면에 오히려 낮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빈번하게 출입이 오가는 경우에는 오히려 훨씬 더 그래. 절취가 이런 것들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정부청사 보안진단 평가를 하면서 특히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특정 지역에 대해서 예를 듭니다만 예를 들어 대전청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청사 같은 경우에는 수직적으로 이렇게 건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선 경비구역이 외곽 지역이 굉장히 협소합니다만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있으면서 수평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목이 굉장히 많아요. 수목이 굉장히 많으니까 낮에 들어가지고 수목이 숨어가지고 안 나가고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거기 있다가 야간에 사람이 어두울 때를 통해 침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또한 저기 모청사에 제가 이제 모청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안상이기 때문에 보니까 외곽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그 내부의 시설이 붙여가 있고 그러는데 CCTV 수가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지적을 해가지고 CCTV를 갖다가 최하 30대 이상을 더 비축을 해라, 더 달아라, 조도를 그다음에 이제 그 화술수를 200만 화소 이상으로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 가니까 울타리가 있는데 보니까 나무가 우거지니까 거기다가 달아놓은 거예요. 나무에 의해 가지고 전부 수목에 가려가지고 이게 시각이 안 나오는 거야.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 그 국가 소비 거기 그 땅에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걸 할 수가 있는데 바깥에 있는 울타리 바깥에 있는 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나무를 함부로 자를 수가 없다 이거야. 사유재산에 대한 것은.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아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그 산 주인하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리가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CCTV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사각 지역을 하되 그 각도를 갖다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어떤 시각을 최대한 확보하는 어떤 지역에 달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임만식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또 한국 드론 시큐리티 연구학회 회장으로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앞으로는 드론 시큐리티가 결국은 우리가 그게 도입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임만식 씨 아시다시피 드론 그 자체, 기체 자체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까? 네. 결국은 뭐냐를 같으면 탐색 경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게 어떠한 어떤 임무장. CCTV와 연결해가지고 관제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하잖아. 광학적 어떤 요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CCTV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앞으로는 우리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제가 이제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 제가 막 밴드에도 올리고 그럽니다만, 제가 사이클을 타지 않습니까? 사이클을 타면서도 이제 그걸 하는데, 얼마 전에 유튜브를 딱 보니까 나 저걸 꼭 하나 구해야 되겠다 싶은 게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사이클 타다 보면 이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광을 다니면서도 그걸 이제 사진도 찍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선생님, 카메라가 여기 세 개가 붙은 목걸이 형식으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돼가지고 핸드폰에 연동을 해가지고 전부 다 동영상까지 다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참 기가 막힌 생각이다. 그래서 이제 촬영 겸을 해가 자전거를 타면서 촬영까지 하면서도 그다음에 주위 경관까지도 우리가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그 경로 경비원들이, 아파트 경비원들도요, 그냥 움직이는 CCTV를 달고 다닙니다. 예를 들 같으면은 실질적으로 최정 증거를 채취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볼 것 같으면은 거기 그 주민들의 갑질 행사가 굉장히 폭행 사건이 굉장히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가 CCTV를 차고 다니는 거야. 이것이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어디냐 그럴 것 같으면 영국이었어요. 영국 경찰들이 그걸 차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뭐냐, 사생활 침해라는 어떤 논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순찰 경찰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아파트 보안원들이 그것을 차고 다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제는 이제 CCTV는 뭐 특정 어떤 단체에서 법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제도 가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사생활 침해와 굉장히 연계가 되기 때문에 좀 그 범위를 좀 우리가 좀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CCTV에 대해 가지고 뭐 개인적인 의견이라든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학우들한테 좀 이렇게 토론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뭐 CCTV에 대해서 하실 말 있으면 얘기를 해보십시오. 필두로 웃으면 그 다음 장에 보실 것 같으면은 출입 통제 시스템의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렇게 깊이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출입 통제 시스템은 결국은 뭐냐, 1선, 2선, 3선 안전구역과 경비구역과 경계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출입 통제 시스템은 뭐냐 그러면 3선 경계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김은석 원생, 네. 김은석 원생은 이제 우리 종교단체에 있으면서도 이제 큰 시설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출입 통제 시스템을 해가지고 외곽 쪽에는 어떤 걸 설정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펜스 있고, 그다음에 이제 CCTV, 그리고 이제 그 센서 그렇게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관제를 가지고 그것이 2선 부분이니까 3선 부분이니까. 그 같은 경우 일단 2선 부분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는 이제 3선
같은 게이트 쪽부터 이렇게 잡는데요. 그쪽에는 일단은 좀 그 산악 지형의 특성에 따라서 일단 그 특성에 의한 어떤 자연적인 어떤 그걸로 좀 많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 그 하정수 예. 원생님 국방부 그 출적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우리는 2선으로 봅니까? 3선으로 봅니까? 바깥을 보기. 울타리 2선 말씀하시네요. 어? 2선입니다, 2선. 그 3선은 그러면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은 우리 경호학에서 이야기하는 1선, 2선, 3선하고 예. 우리 경계 시스템, 그러니까 군 경계 체계에서는 3지대, 2지대, 1지대로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 거꾸로 정부에서도 그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어쨌든 개념은 다 같은데. 예. 그러니까 우리 뭐 통상적으로 안전구역과 경비구역, 경계구역 1, 2, 3선 따지지 말고 그렇게 예. 이제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주로 이제 울타리 건물은 이제 핵심 건물을 이제 우리 경호학에서 말하는 1선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울타리를 2선, 그 다음에 울타리를 벗어나서 기관총 유효 사거리를 마지막 3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 지역. 그래요. 그렇게 보는데 저는 일단은 우리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기 이제 3선 경계 부분으로 봤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우리가 이제 안전구역으로 보고 경계구역으로 보고 경비구역으로 보고 경계구역으로 봤을 때 일단은 이 울타리 있잖아요. 울타리 안쪽을 우리는 2선 개념으로 보고 중요 시설을 우리는 안전구역으로 보고 울타리 이 외곽 지역을 우리는 3선 경계 부분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결국은 뭐냐. 출입 통제 시스템은 3선으로부터 경비구역으로 들어오는 2선 구역으로 들어오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경계선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가 중요 시설에 볼 것 같으면 이제 저도 인천국제공항 외곽경비 보안 시스템 평가 자문을 하면서 옛날에는 단순하게 이제 그 울타리만 설정하고 했습니다만 거기는 뭐가 있냐 그러면 광망 시스템, 장력 시스템, 마이크로웨이브 시스템, 그다음에 망루, 그다음에 이것이 있거든요. 장력 시스템, 광망 시스템은 뭐냐 그러면 울타리에다가 망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외부에 들어왔을 때 장력이 텐션이 걸렸을 때 그 경보가 울리면서 관제실로 옮기고, 그다음에 그 장막 시스템은 뭐냐 그러면 울타리를 아예 망으로 가지고 이렇게 철조망 같은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텐션이 걸렸을 때 하는 거. 마이크로웨이브 시스템은 이런 어떤 줄 쪽으로 세가지고 마이크로웨이브 그걸 써가지고 넘어올 때 울타리를 넘어올 때 이게 차단이 되면 경보가 올려가지고 관제에 통보해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년 전 같은 경우에는 이 기계인비 시스템 제가 김포국제공항, 온세 위성통신, 충주비행장 관제실을 다 제가 검수를 했습니다만 전부 끊었었어요. 왜 그러냐? 90% 이상이 오버였어. 오경보. 텐션을 갖다가 좀 강하게 해놓은 것 같으면 외부에 돌아도 안 되고 약하게 하면 바람과 고양이가 지나가도 울려버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광망 시스템까지 망루까지 200m 간격으로 망루가 직접적인 시야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오경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게 뭐냐 그러면 각 100m마다 저조도 카메라를 설정해가지고 경보가 울리면 직접 거기에 투입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그걸 하는지 아닌지 보고 실제적인 어떤 출입이 위해가 발생됐을 때는 관제에서 확인해가지고 시에서 즉 출동 요원들이 출동해가지고 대응 체제를 구축하도록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임만식 씨 너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임만 씨가 드론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자율적인 어떤 게 조정계에서 하고 그렇습니다만 자율비행 시스템 해가지고 결국은 삼선 경계 부분의 외곽 지역에는 결국은 뭐냐 드론으로 가지고 이제는 경계물을 수정하고 추적까지 할 수 있는 어떤 자율비행 시스템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임만식 씨 할 이야기 있으면 해보십시오. 없습니다. 어? 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발전 방향이 거기하고 아까 이제 하정수 선생이 이야기했던 대로 AI하고 그러니까 다이내스 센터에서도 AI 쪽에 지금 계속 개발하고 드론하고 접목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방향이 그쪽으로 가서 사람의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사람의 육안보다는 AI를 활용을 해서
거기서 데이터베이스 비교해서 이상 징후를 이제 워닝을 받는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점점 빠르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시큐리티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탈 시큐리티 개념에서는 경호, 경비, 안전, 신변보호, 국방, 치안 이 모든 것이 전부 우리는 시큐리티 개념에 들어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국방과 안보는 연계적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국방 쪽에는 우리가 이제 그 안보와 직결되면서도 그때 일반적인 절도하고 개념이 틀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저쪽에는 국방 쪽에는 드론과 같은 것을 활용할 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중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지금 국내에 그 획득하는 드론 증가 추세만 보더라도 상당히 이제 급증하고 있고 정확한 대수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제한되지만 보완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런 추세를 봐서는 드론의 그 수적 증가도 증가지만은 활용 범위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드론과 국방에 한다 그럴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했을 때 전쟁과 연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세계 각국의 뭐 매스컴을 통해서 나고 그렇습니다만 드론 폭격과 관련된 쪽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이 이제 국방부에서 주관을 육군 본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드론 폭격 대회도 매년 개최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무태크에서 2년 연속 뭐 우승 다 하고 그랬습니다만 폭격과 그다음에 수송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A 지역에서 B 지역에가 군수물을 갖다 이송한 데 있어 가지고 어떤 그 지리적 지향 요소에 가지고 효율적인 어떤 탄약이라든지 이것이 이송이 못했을 때 드론이 효율적으로 이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경계임무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추적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 개념으로 봤을 때 결국은 이제 뭐 국방에서 활용한다는 어떤 전쟁과 연계되고 살상적 어떤 개념과 연계가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뭐 세계적 추수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안 될 수가 없는 어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가상 전쟁도 이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맞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체제가 오르기 때문에 앞부분은 그걸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드론 폭격과 이런 어떤 그 야간 척후 비행 이건 전부 다 불법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중요 시설과 관련된 쪽 국방 안보와 관련된 쪽에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유동성 있게 법 규제를 좀 완화해 가지고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뭐냐 활용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드론 산업이 발전하게 돼 있거든요. 규제가 심하면 아무리 기술력이 좋으면 뭐 합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매출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술 연구해가지고 할 바에야 차라리 외국 수입하는 게 낫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제가 거의 우리가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체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활용도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좀 검토를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냐 우리 제가 이제 검토하고 있는 것이 법규를 좀 완화시켜 가지고 국가 중요 시설에는 완화를 시켜서 비가시권 또는 일몰시와 일출시에도 좀 날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무슨 산업이 연계가 돼야 되느냐 관제 산업이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관제 그리고 더불어서 안티트론과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온 것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뭐냐 보안인증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드론에 대한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포폰하고 대포차가 사고 많이 나잖아요. 드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드론에 어느 정도 규격이 됐을 때는 보안인증 드론 인증 시스템을 적용을 시켜 등록을 시키자 이거야. 등록을 시켜서 들어오는 것을 갖다 인지했을 때 그것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드론 어떤 보안 인증 시스템을 갖다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주의하고 같이 계속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는 퇴직을 하면 그쪽으로 지금 계속 좀 연구를 해가지고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볼 같으면 이제 결국은 뭐냐 그 같으면은 인원 출입 통제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출입 통제에서 우리가 위해적 요소는
인적, 물적, 지리적 취약 요소가 있습니다. 지리적 취약 요소는 뭐냐 그럴 것 같으면은 어떤 지리적으로 굉장히 어떤 섬에 있다, 그리고 이제 산악이 앞에 있기 때문에 가로막혀 있다, 여러 가지 지리적 요소, 그거는 뭐 자연환경적 요소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잖아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물적 취약 요소는 결국은 뭐냐, 물건치가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다 이거거든요. 결국은 사람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그러면 효율적인 어떤 인적 통제 요인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원조회라는 것은 뭡니까? 과연 이 사람이 그런 초청장 이런 것은 이 사람이 여기에 적절하게 출입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인적 요인을 갖다 통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물적 요소까지 같이 통제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아무리 출입 요소가 확인된 사람이어도 나름대로 어떤 규정을 지켜야 되겠죠.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회자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역사적 어떤 그걸로 봤을 때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효율적인 어떤 인원 통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기가 뭐 백화점 같은 데는 그것이 다 없습니다만은 야구장 같은 데는 결국 티켓 A석이냐 B석이냐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그걸 했을 때는 행사 같은 데는 거기 초청장을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것이 없는 사람은 아예 출입 통제가 되고, 안전검측이라는 것은 출입이 허가가 됐지만은 소지하고 있는 물적 유해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를 검색하는 게 바로 안전검측이다 이게. 맞습니까? 응? 그것까지도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뒷장에 볼 것 같으면은 차량 출입 통제가 있는데요. 제가 정부청사 보안진단 평가를 하면서 지적사항에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 제가 글씨 썼는 걸 분석한 걸 여러분 잡힐낸 거 듣는 거 읽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가자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서 차량 출입증 있잖아요. 차량 탑승 출입증 있잖아요. 그건 뭐냐 그럴 것 같으면은 이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출입의 허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차에 탔을 때만 통과가 되는 것이지, 이 차에 타고 있는 출입이 통과되지 않는 사람들도 다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맞습니까? 그 차 타고 있다 그래가지고 다 출입시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시큐리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출입 통제가 있는데 그 안에 5명을 전부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그럴 것 같으면 정부청사하고 마찬가지고 제가 지적사항 중에 가장 큰 것인데, 외부 탑차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입차들이 우체국차, 그 다음에 물건, 그 다음에 식자재 하는 차, 이런 차들이 외부 차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들어올 것 같으면은 어디 들어왔습니까? 우리 물건이니까 택배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 식자재 갖고 왔습니다. 그것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뭐냐? 안에 내부를 전부 검사를 해야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형식적인 어떤 그것이 됐는데 거기에는 이제 아니란 어떤 그거 매뉴얼, 그 다음에 인력과 시간의 부족이기 때문에 그냥 요식행위로 그냥 출입 통과시켜주는 어떤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은 주차장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은 주차장에서 옛날에는 스피드 게이트하고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주차장에 들어가서 결국 어디 안전구역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스피드 게이트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좀 출입 통제에서 가지고도 굉장히 좀 차량 출입 통제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밑에 이제 보안 검색하고 이제 같이 이제 연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볼 것 같으면 상황 관리 및 비상 대응 체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뭐 상황 관리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관제 업무를 같이 연결을 하잖아요. 위기적 요소가 있을 때 관제에서 보고 관제에서 이상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대응팀에게 우리가 통보를 해주는 것이죠. 위기조가 있을 때. 그래서 비상 대응 체계를 갖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했냐. 군에는 5분 대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 5분 대기조와 동일한 어떤 체제로 해가지고 5분 대기조는 위기적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얼마나 빨리 그게 도착할 수 있느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비상체제.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관제에서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저것이 실질적인 어떤 위기 요소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해가지고 통보를 해서 출동 요원들이 대응해서 효율적인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어떤 상황상 운영의 적정성과 비상 대비의 적정성. 여기는 할 때는 밑에 있습니다만 비상 대응 매뉴얼을 구비해야 될 것이고 비상 상황별 유형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차량 테러가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그 다음에 강도 사건이 났을 때 나름대로의 어떤 세부적인 어떤 상황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될 거잖아. 유형별 대응 절차와 방법, 보고 및 지휘 체제와 연락망, 매뉴얼 등의 내용의 적정성, 매뉴얼의 숙지의 적정성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어떤 대응 체제를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초동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건도 마찬가지, 사고 났을 때도 초동에 우리 화재가 났을 때도 초기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초기 조치가 중요하게 초기에 어떻게 적절하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인력과 조치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냐. 이거는 경험적 요소에 의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노하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냐 교육과 다양한 훈련, 교육 훈련의 필요성이 여기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우리 국방부 군인들 뭐 60대군을 갖다 맨날 써먹으려고 훈련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거 마찬가지다 이거. 그래서 100에 나타나면 안 됩니다만은 100에 하나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위기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어떤 것을 평소에 훈련함으로 인해 가지고 숙달되게 당황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훈련과 교육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테러와 화생방 대비를 위한 장구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으로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비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소위 말하는 장비싸움이지 않습니까? 장비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국방 예산도 마찬가지고 수천억씩 해가지고 하는 것도 비행기를 새로 사고 그 다음에 CCTV 화수를 갖다가 20만 화소에서 뭐 200만 화소, 300만 화소로 활용을 하고 드론도 마찬가지고 성능이 좋은 걸로 고도로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다음에 CC 이런 여러 가지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그 시설의 어떤 경비 대상물의 어떤 특정한 시설의 내용과 목적과 통계 목적에 적절한 어떤 장비를 구비함으로 인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이런 어떤 보안 운영, 시큐리티 출입 통제, 진단 평가를 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적절하게 평가하고 내용할 수 있는 어떤 이것은 우리가 검토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적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효율적으로 접근해서 평가하고 개선하고 지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했습니다. 혹시 지금 거의 뭐 딱 1시간 정도 했습니다만은 혹시 본 내용 중에서 보완적인 어떤 말씀하실 분 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해보십시오. 작년부터 이제 그 새로 이제 보안 쪽에 이제 편입을 해야 될지 안 될지 그의 판단은 쉽지 않지만 여기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 위기 때문에 팬데믹 때 그것 때문에 이제 발열자 그다음에 뭐 기침을 한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보면 이제 억세스 컨트롤에서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인적인 그런 그 조사 검사 한 다음에 이제 억세스 컨트롤에서 이제 승인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보면 이제 장비들도 다 제각각이고요. 그러니까 규격화되지 않. 온도에 대한 편차도 다 제각각이고. 근데 또 한 가지는 저기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도 이제 그거를 취급을 하다 보니까 발열자를 재는데 경비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고 저희도 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당이나 교회는 뭐 어디 여선교회 거기서 와서 오는 사람 다 이렇게 세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발열자다. 그러면 가까이 있을 때. 그럼 바로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그 저기 있어요. 그 뭐라 그러지? 견점성. 아니 거기에 대한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접근에 대한 어떤 네, 위험성이.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런 걱정. 그랬을 때 혹시라도 뭐 특히 뭐 교회나 그런 데는 이제 노약자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보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내가 쟀어. 이거 끝나고 회의를 할 거 아니야. 이 어르신들끼리. 근데 이렇게 전파가 되고 이렇게 전파가 되고 해서 거기에 그 이 재는 거에 대해서 되게 위축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저희도 이제 사람들을 출입 통제를 하다 보면 지금 다른 것보다도 첫째 이슈가 열이냐? 이게 첫째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일리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거기 같은 뭐 거리를 두면서 기계가 측정하는 어떤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좀 맞는데 제가 생각한 데는 굉장히 그것도 문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일괄적인 어떤 규격과 신뢰성이 굉장히 부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겨울에 바깥에 기계를 내놓고 바깥에 기절 같으면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보니까 34도 5도면 내가 무슨 시체인가? 내가 내려다보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겨울에 이제 따뜻한 지가 추우니까 온도를 올려가지고 36도, 37도 되는데 거기다가 참 20몇 도 되는데 거기다가 놔뒀을 때는 외적 온도가 있다 보니까 사람이 몸에 열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게 또 올라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적정한 기구도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분명히 검토를 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순하게 우리는 그 온도를 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것을 100% 믿는 것이 아니고 참고치를 해가지고 내가 열이 났는데도 이게 있다. 그 다음에 열이 났으니까 이상한 거 아니냐? 재검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은 검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참고치를 갖다가 우리가 본다는 것이지 그것이 낮았다 그래가지고 안 걸린 것이 아니고 높았다 그래가지고 아닌데도 감기 걸려도 높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안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의료에 대한 어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하고 제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조심하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다중이 운집한 지역 이제 우리는 뭐 믿고 하는 것입니다만은 그거 하고 그다음에 꼭 마스크를 갖다가 착용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시간에 걸쳐 가지고 보안 진단과 출입 통제와 관련된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검토를 해서 궁금한 것이 뭐 질문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이제.